한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전쟁을 꼽으라면 무엇이라 답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6.25 전쟁을 고를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간 벌어진 이 전쟁에서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갈라져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때 한국군은 58만, 북한군은 69만이 죽거나 다쳤으며 남북한 민간인들은 도합 300만 명이나 죽고 다쳤습니다. 같은 한민족끼리 엄청난 피를 흘린 비극이었죠. 또한 사실 남북한만 피를 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침공을 당한 한국을 돕기 위해서 미국, 튀르키예 등 총 16개국에 달하는 나라가 군사를 파병했고 이 중 많은 수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또 대항해서 중국이 북한 측을 도와주었고 중공군은 엄청난 수의 군사를 내려보내 많은 사상자가 났죠. 이렇게 이 전쟁은 한반도 내에서의 비극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대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알면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어떤 국가가 돕는지 어떤 국가가 우리에 반하여 행동할지 역시 예측할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한국인에게 중요한 6.25 전쟁의 모든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낱낱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일본은 패전 및 항복했고 모든 일본 식민지가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항복한 일본은 미군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죠. 우리는 곧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니 바로 남북 분단이었습니다. 해방 당시 한반도 내에는 두 세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한 것이었죠. 그 이유는 소련 때문이 가장 큽니다. 일본이 항복 기미를 보이자 소련군이 잽싸게 치고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소련은 만주를 넘어서 한반도 북부까지 점거해버렸고 미국이 이에 대응하여 한반도 남부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었죠. 특히 미국을 적대했던 공산국가 소련은 자신이 먼저 한반도 남북 간 국경을 봉쇄하고 통신도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물리적으로 서서히 분단이 고착화되기 시작했죠. 물론 분단의 당사자들은 이에 반발했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는데 너무 첨예한 미소 양측의 이해관계 때문에 모든 통일 노력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1948년 8월 15일 남쪽에 먼저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 정부가 세워졌죠. 이로써 한반도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북한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이 갈등의 결정적 단초는 북한의 지도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한국 현대사 최악의 인물 김일성이죠. 김일성은 초반엔 세력이 미약했으나 큰형님 소련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성장했고 1948년 북한의 최고 실세가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권력을 잡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제 내가 인민들의 우두머리. 자, 그럼 이제 할 일이 있지비. 우리 공화국은 군사 강국이 되어야 한다오. 군대 양성 개시. 군대를 불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6.25 전쟁 직전까지 군사 20만 명, 탱크 242대의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기에 이릅니다. 그 이유는 경악스러웠죠. 바로 우리 민족은 통일이 되어야 하지만 평화통일은 이미 물 건너갔어. 그렇다면 답은 무력통일, 군대로 남조선을 침공해서 공산통일을 이뤄내갔어. 그럼 통일을 이룬 위대한領도자는 내가 되는 거야. 민족 통일의 과업을 피로써 달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대한민국의 상황은 좋지 않았죠. 한국은 민주주의가 갓 뿌리내리기 시작할 시기였고 자연스레 여러 정당이 난립, 정치적 혼란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도 북한의 절반인 10만 명밖에 키우지 못한 상태였죠. 이에 김일성은 자신감을 가졌고 남한 침공 계획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마무리되자 김일성이 먼저 향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이었죠. 북한이 세졌다 해도 어디까지나 말단 부하, 공산국가의 우두머리 소련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을 받은 소련의 반응은 의외로 신통치 않았죠. 왜냐하면 일성, 네 제안이 나쁜 건 아니야. 동북아에서 미국 세력을 몰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여차하면 이게 크게 번질 수가 있다? 네가 남한 침공해. 근데 문제는 남한 땅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성이 너네 군대가 어쩌다 미군이라도 건드리면 걔네가 전쟁에 참가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소련도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3차 대전 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된다. 1945년 9월부터 주둔하고 있던 한국 내 주한미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김일성은 몇 차례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즉 전쟁의 키포인트는 당시 미국이 쥐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한반도는 큰 문제에
면합니다. 그런 미국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1949년 6월 갑자기 우리나라에게 어이 한국 너네 영토에 우리 미군 주둔해 있지? 걔네 이제 철수 좀 할게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버린 것이었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게다가 미군은 한술 더 떠서 1950년 1월 일명 에치슨 선언이라는 것까지 해버리는데 그 선언의 내용인즉 자 우리 미국이 선을 그어봤는데 그 선 안까지만 방어하고 바깥에 있는 나라들은 방어하지 않겠다. 문제는 한반도가 그 선 바깥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한반도를 방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미군도 떠나는 데다 한반도도 안 지켜주겠다니 이는 한국에게 초비상이었습니다. 반면 북한과 소련은 싱글벙글 오? 소련성님 저희 들어가도 되겠는데요? 호 미군만 없다면야 오케이 허락해 주마 하고 소련은 북한의 침공을 허가했습니다. 때문에 에치슨 선언 불과 5개월 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말죠. 그런데 미국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던 때 유럽 땅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유럽을 재건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원조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래야 유럽이 등 따스우니 소련의 공산주의가 스며들지 않겠지. 어쩔 수 없다. 이때 투입된 재정은 무려 74억 달러. 따라서 미국은 재정이 부족했고 극동의 변방 한반도에서 군대를 뺀 것이었죠. 또한 당시 미국은 한반도의 가치를 저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보다는 지금 점령한 일본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탓이었죠. 하지만 이 오판 때문에 북한을 막는 고삐가 풀려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김일성이 중국에도 침공 허락을 구하자 공산국가인 중국 역시 우리도 미제 세력이 대륙에서 축출되면 좋다 해. 나만 쳐라 해. 하고 침공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1950년 6월 25일 모두가 잠든 새벽 북한군은 남한을 침공, 즉 남침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잠에 든 주말에 불시에 기습을 당한 대한민국이었는데 전쟁 극초반 한국군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쭉쭉 밀렸습니다. 서울은 불과 3일 만에 함락되었고 전선은 한 달 만에 낙동강 라인까지 주저앉아 버린 것이었죠. 남한의 영토 는 순식간에 한반도에 10분의 1로 줄어버리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둘째치고 한국 군 역시 준비가 덜 돼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군에게는 북한 경계령이 내려져 있었다가 하필이면 전쟁 이틀 전에 잠깐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병들이 북한에 남침 당시 휴가를 나가 있었죠. 또한 전쟁 불과 2주 전에 한국군 내에서는 대규모의 지휘관 인사이동 있었는데 당연히 2주 만에 인수인계를 다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취약한 시점에 북한이 침공한 것이죠. 그러니 쾌속 진격을 허용했고 김일성은 이제 경상도만 차지하면 목표 달성에 성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자신감에 차 있었고 대한민국의 멸망이 눈앞에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국에게 정말 다행인 일이 일어납니다.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었죠. 미국은 한국이 진짜 침공을 당했어? 잠깐만 이거 야 안돼 도와줘야 한다. 그야말로 식겁을 하고 도와주기로 방향을 튼 것이죠. 미국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머릿속으로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한달 이때부터 다 빠져나가요. 미국에게 대재앙이었습니다. 북한의 공산통일 시 동북아 지도는 이렇게 되는데 이 뜻은 미국 세력이 동북아 대륙에서 싸그리 축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편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일본이 위험해지며 최대의 적 소련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허겁지겁 유엔 회원국들의 이사회 즉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얘들아 빨리 한국 돕자. 안 그러면 동북아에서 우리 자유진영이 나가리 된다. 그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연합군인 유엔군이 결성되었고 한반도로 빠르게 지원을 오게 됩니다. 참고로 유엔군의 대다수는 미군으로 구성되었죠. 그렇게 한반도로 미군은 하나둘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아무리 강해도 충분히 모여야 힘이 발휘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문제는 북한군이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낙동강을 끼고 방어선을 형성했던 한국군은 미군 증원 시간 동안 그때까지 도착한 미군과 함께 이걸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멸망이었죠. 왜냐? 낙동강이 뚫리면 부산이 함락되는데 당시 한국엔 미군이 상륙할 수 있는 큰 항구가 부산항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함락되면 즉시 한국은 끝장나는 것이죠. 반대로 김일성에게 이 의미는 낙동강만 뚫으면 한국을 멸망시킬 수 있다. 거세게 밀어붙이라. 때문에 북한군은 8, 9월에 걸쳐서 낙동강 방어선에 전방위적 총공세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한국군과 유엔군은 이 공세를 모조리 격퇴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8월 내내 벌어진 다부동 전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때 북한군은 전력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한국을 멸망시킬 기세로 거세게 밀어붙였는데 한국군과 유엔군의 결사적 방어로 이를 막아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넘기게 되죠. 그렇다면 북한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차례나 공세 때리니 힘에 부치는데 게다가 밥도 제때 안 오고 매우 피로해 있었으며 가뜩이나 북한은 멀리 진격한 탓에 보급선, 즉 밥줄이 너무나 길어져 있었습니다. 공세 역량이 고갈되어 버린 것이죠. 이 말인즉 드디어 우리의 턴이 찾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유엔군도 충분히 모였죠. 절호의 반격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반격 작전을 어떻게 할지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낙동강에서부터 쭉 밀어올릴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할 시 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유엔군 수뇌부는 우리 그럼 대신 어디 한 지역에다가 상륙작전을 개시하자. 제2의 전선을 형성하는 거야. 그럼 북한군이 양면 전선에 둘러싸이니 우리가 유리해.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상륙할 것이냐였죠. 그런데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 강력히 주장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천이죠. 이 총사령관이 바로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인데 그는 인천 아닌 곳은 의미가 없다. 인천만이 작전을 성공할 유일한 돌파구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성들은 이에 반대했죠. 왜냐하면 인천은 상륙 정말 최악의 환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큽니다. 무려 9m인데 따라서 상륙선이 인천에 도착하면 병사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 내려줘야 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지체했다간 썰물로 물이 다 빠지고 배가 육지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기 때문이죠. 거리 문제도 있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인천까지 항해하는 긴 거리 동안 북한군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각계격파당하기 매우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메가더는 우리가 상륙하기 힘들면 적들도 당연히 고려를 안 하겠지. 그래서 허를 찌를 수 있다. 결국 메가더의 의견이 채택되었고 상륙작전을 위해 7만 5천의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우리 군의 대병력은 배를 타고 일제히 인천에 상륙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북한은 당시 한국을 멸망시킬 생각에 병력의 70%를 낙동강에 몰아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막을 예비대를 남겨두지 못했죠. 때문에 유엔군은 상륙의 성공, 서울까지 쾌속 진격을 시작합니다. 또한 작전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유엔군은 인천 상륙에 성공했단다. 우리도 그럼 밀어붙이자 하고 위로 밀고 올라갔죠. 이러니 북한군은 패닉 상태가 왔습니다. 앞뒤로 포위당한 데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 보급로까지 끊어질 위기였기 때문이죠. 결국 북한군은 전 방향에서 후퇴하기 시작했고 9월 28일 우리 군사는 서울을 완전히 탈환합니다. 9월 말이 되면 드디어 38선까지 도달, 곧 남한 영토를 대부분 수복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다시 38선을 조우하게 된 한국. 그런데 우리 군은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38선을 넘어 북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대두된 것이었죠. 물론 한국군은 당연히 우리를 침략한 북한 것들을 이 기회에 멸망시켜야 한다. 지금이 통일을 할 절호의 기회야. 북진! 그러나 유엔군은 달랐습니다. 유엔군의 실권자 미국은 이에 매우 신중했으니 그런데 우리 미군이 밀고 올라갔다가 소련이나 중국을 자극하면 어떡하지? 그럼 3차 대전 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미국은 고민을 거듭한 결과 결국 어차피 지금쯤이면 소련, 중국이 개입할 타이밍도 지났어. 북진해라! 하고 뒤늦게 북진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고민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동안 한국군과 유엔군은 38선에서 10일 넘게 진격이 중지되었던 것이었죠. 6.25 전쟁사에서 이는 매우 안타까운 지점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이렇게 허비된 시간에 차라리 진격을 했더라면 일찌감치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했을 것이라 보는 전문가가 많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며칠 만에 전선이 확 변하는 전쟁인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했더라면 나중에 몰려올 중공군의 침공을 압록강 두만강 방어선에서 막아낼 수 있었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한편 38선 돌파가 시작되었고 지도에 이
이 지점까지 한국군과 유엔군은 진격에 성공, 한국군 장병들은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았습니다. 북진을 거듭하던 모든 한국군은 통일의 꿈에 부풀었고 이제 한반도에는 통일 대한민국이 수립될 게 머지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산산이 부숴버릴 누군가가 위에서 우글우글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6.25 전쟁의 갑작스러운 거대 변수 중공군이었습니다. 중공군이란 중국 공산당군의 줄임말로 북한을 도와 한반도에 개입한 중국의 지원군을 부르는 말입니다. 중공군 본대는 우리가 압록강에 도달하기 딱 7일 전인 10월 19일 중공군이란 중국 공산당군의 줄임말로 북한을 도와 한반도에 개입한 중국의 지원군을 부르는 말입니다. 중공군 본대는 우리가 압록강에 도달하기 딱 7일 전인 10월 19일 압록강을 넘어왔습니다. 그들은 공격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공군의 숫자는 무려 30만이나 되어 유엔군 숫자를 아득히 상회했죠. 그리고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은 드디어 유엔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린 북한이랑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중공군이 튀어나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이 전쟁에 느꼈던 엄청난 위기감 때문이었죠. 북한이 밀리고 있을 때 중국은 옆에서 매우 노심초사했습니다. 38선을 미군이 넘을까봐 불안했던 것이었죠. 왜 그랬느냐? 공산국가인 중국의 최대의 적은 자본진영 보스인 미국입니다. 때문에 미군이 38선을 넘어 북한에 진입하면 중국 입장에선 자기 땅 코앞에 최대의 적을 둔 꼴이 됩니다. 게다가 한반도가 이대로 통일되어서 통일한국이 수립되면 통일한국은 미국과 친할 게 뻔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중국과 떡하니 국경을 맞대는 셈이었죠. 그런데 그런 걱정 속에서 미군은 결국 38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의 수장 마오쩌둥은 게다가 한반도 북단에서 우리 수도 베이징까지의 거리는 불과 차로 8시간, 이는 용납할 수 없다 해. 통일한국을 막아야 중국이 산다. 지원군을 내려보내라 해. 하고 내려보낸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중공군의 이런 개입 징후는 일찌감치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죠. 왜냐하면 야 우린 천하의 미군인데 그깟 중공군 한 줌이 상대가 되겠냐? 미군의 우수한 기계화 전력이면 죄다 갈아버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시작한 중공군이었는데 과연 메가더의 말대로 그들은 모두 갈려 나갔을까요?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오히려 중공군에게 완전히 격퇴당했고 38선 이남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195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벌어진 중공군의 1, 2차 공세인데 특히 2차 공세 때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한 땅을 다 포기하고 38선 이남으로 후퇴했죠. 이때 벌어진 것이 장진호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는 미 해병대가 중공군의 물량 공세를 직격으로 당했고 강추위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미 해병대는 엄청난 전투력으로 포위망을 뚫는데 성공했지만 말이죠. 또한 영화 국제시장에도 나오는 대규모의 피난민 철수 작전 흥남철수도 이때 이루어졌죠. 하지만 중공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또다시 3차 공세를 가했는데 이때 그들은 엄청난 기세로 서울을 함락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1사 후퇴이고 이에 더해 유엔군은 충격적이게도 3.7도선까지 밀려버렸죠. 이런 갑작스러운 대참사에 유엔군은 충격을 받고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중공군이 그렇게 잘 싸웠을까요? 참고로 중공군은 공군도 없고 탱크도 없는 순수 알보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비결은 인해 전술입니다. 중공군은 30만이라는 압도적인 물량으로 유엔군을 찍어 눌렀고 그들은 영리하기까지 하여 우월한 숫자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 일명 1점 양면 전술이라 해서 숫자를 활용해 유엔군 진지를 겹겹이 포위한 뒤 차례로 격파했습니다. 물론 미 공군은 이런 중공군에게 폭격을 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은 일부러 낮에는 몸을 숨기고 폭격기가 뜨기 어려운 밤에만 기동하여 이를 파회했죠. 그렇게 1951년 1월이 되었고 유엔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 공포에 질린 미국은 심지어는 야
이거 우리 질 수도 있겠다. 그냥 차라리 한반도에서 철수하자. 라고 미 육군 참모총장이 의견을 내고 미군 수뇌부가 한국 정부를 해외로 이주시키자는 계획까지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대한민국은 또다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때마침 미국에서 내려온 유능한 사령관 덕분이죠. 그 이름은 바로 매튜 리지웨이 중장입니다. 한반도에 있던 미군의 사령관에 그가 새롭게 부임했는데 그는 사기가 바닥난 유엔군을 살펴보고는 야 이것들아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서야 싸움이 되겠냐? 너희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당당한 프로 군인이다. 너희 부하들을 위해 부대원들을 위해 끝까지 싸워라. 그럼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프로의식을 강조하여 사기 진작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한 그는 중공군을 파괴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기 위해 아무리 중공군이라도 약점은 있을 것이다. 내가 직접 정찰기를 타고 적진으로 들어가 약점을 알아내겠다 하고 직접 적진 깊숙이를 날며 정찰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리지웨이는 다행히도 중공군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니 바로 보급이었죠. 원래 군대는 보통 열차나 트럭으로 보급 수송을 합니다. 그러나 중공군은 워낙 보급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로부터 고작 소달구지나 손수레로 병사들에게 밥을 갖다 줬죠. 당연히 보급 효율이 매우 낮았고 밥줄이 이렇게 간당간당한데도 중공군은 몇 차례나 쉬지 않고 공세를 한 상황. 당연히 이들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지웨이는 이를 이용하기로 하여 순식간에 반격 작전을 준비했고 마침내 1월 말 썬더볼트 작전과 라운드업 작전을 통해 중공군에게 작심하고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한계에 봉착해 있던 중공군은 허를 찔렸고 유엔군은 결국 서울 코앞까지 다시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니까 중공군도 당황했죠. 그런데 이것은 마오쩌둥의 심기를 굉장히 거스르게 했습니다. 전황을 전달받으며 중국 본토에서 중공군을 지휘하고 있던 그는 야 미제놈들한테 반격 여지를 주면 안 돼. 안 되겠어. 4차 공세를 가해서 놈들의 길을 꺾어줘라 해 하고 1951년 2월에서 4월에 걸쳐 4차 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공군에게 큰 실수로 돌아오죠. 이때 중공군은 4번이나 안 쉬고 공격하니까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유엔군의 역습을 당했고 3월 15일 유엔군은 서울까지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죠. 또한 이때 우리는 38선까지 다시 진출하는 데 성공했으니 유엔군은 사기가 회복되었고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굉장한 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38선에 또다시 도달하니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길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였죠. 당연히 한국군은 북진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큰 변화가 생기죠. 미국이 갑자기 생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바들 북진은 이제 중단한다. 38선에서 현상 유지 진행해. 북진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이제는 부담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은 전력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북진에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대는 중공군 훨씬 강력했으며 미군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의 피해는 용납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큰 이유는 미국이 힘든 이때 소련은 싱글벙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전쟁을 틈타 북한에게 무기를 팔며 떼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은 이거 북진하면 우리만 손해고 소련 좋은 일만 하는 거야. 그냥 방어로 전환하고 오는 중공군만 최대한 갈아버리자. 물론 이에 반대한 장성이 있었습니다. 메가더이죠. 그는 아니 각하 피를 더 흘리더라도 지금 북한을 제거해놔야 합니다. 중국과 전면전을 해서라도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해요. 하지만 메가더는 대통령을 이길 수 없었고 미 대통령 트루먼에 의해 1951년 4월 11일 해임됩니다. 한편 중공군은 초조해지고 있었죠. 4차 공세 대실패로 중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신이 곧 생명인 권위주의 국가에게 이는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마오쩌둥은 안되겠다. 우린 반드시 서울을 되찾고 38선을 유지해야 돼. 단단히 준비시켜서 작심 대공세를 가해라. 5차 공세를 명령하는데 1951년 4월에서 5월까지 전개된 이 공세에서 그들의 물량은 전쟁 동안 가장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려 50만이 내려온 것이었죠. 그래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이때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이때 벌어진 전투가 바로 사창리, 현리 전투인데 특히 현리 전투에서는 한국군 제3군단이 병력의 60%를 잃고 군
군단이 아예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지기만 한 것은 아니었죠. 바로 5월 말에는 대한민국의 커다란 승전보인 8.55 전투가 있었고 한국군의 작전으로 중공군은 무려 25,000의 사상자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했던 공세, 과연 중국은 성공을 했을까요?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무려 13만이 넘는 중공군이 손실된 것이었죠. 그 이유는 이 시기 유엔군이 전술을 바꿨기 때문도 있습니다. 이때 미군 사령관에는 벤 플리트라는 새로운 인물이 부임했는데 현재 한국 국방부 못지않은 포 덕후였던 그는 가만, 중공군 이것들이 사람 숫자로 밀어붙이네? 야, 그럼 우리는 포탄 숫자로 밀어붙여 정량의 몇 배를 쏟아부어서 중공군 진지를 지옥도로 만들어주자고 하고 엄청난 양의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루에 한 지역에만 12,000발의 포탄이 쏟아부어진 적도 있었으니 말 다했죠. 심지어 이때 미군은 반경 수십 미터를 불구덩이로 만드는 네이팜탄까지 발사했고 중공군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만 손실이 난 건 아니었죠. 미군 역시도 많은 인적, 재정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때문에 이때쯤 슬슬 미국도 지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이때 미국과 중국 양측의 뇌리에는 공통 There's no better time than now. Make each day a little better than before. 어느덧 제가 나이가 그리고 바로 이때 미국과 중국 양측의 뇌리에는 공통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름 아닌 휴전이죠. 미국은 손실이 나는 만큼 두려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소모되는데 갑자기 북쪽에서 소련이 옳다구나 하고 전쟁에 참가하면 어떡하지? 그럼 진짜 큰일인데. 이런 소련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죠. 또한 중국도 그들 나름대로 지금 전쟁에 돈 쏟아붓느라 국력이 실시간으로 깎여나가는 중인데 이거 더하다간 진짜로 거덜날 수도. 결국 미, 중 양측의 의견은 일치하게 되었고 1951년 7월 10일에는 양측의 첫 휴전 협상이 시작되게 되죠. 하지만 당연히 한국이 펄쩍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봐, 우리가 침략당한 전쟁인데 얼른 치고 올라가서 북한 멸망시키고 통일시켜야지. 휴전은 절대 안 돼.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소국인 한국의 의견은 묵살, 협상은 진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끝난 게 절대 아니었죠. 오히려 휴전 협상은 2년이나 질질 끌렸습니다. 왜냐하면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히 양측은 두 가지를 놓고 피 터지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하나는 바로 휴전선 문제였죠. 휴전을 하되 어디다가 선을 긋고 전쟁을 멈추냐였습니다. 주 갈등은 개성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사실 개성은 원래 38선 이남에 있던 남한의 영토였죠. 그래서 유엔군 측은 어이, 개성은 원래 대한민국 영토다. 그러니 우리에게 넘겨. 그런데 공산군은 이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야, 개성은 우리가 지지 않았다는 마지막 자존심이다. 결단코 넘겨줄 수 없다. 수 틀리면 협상 결렬시킬 거야. 역시 공산국가 특유의 자존심 때문이었죠. 결국 설전 끝에 유엔군은 개성을 양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성은 당시 공산군 점령하에 있어서 더 이상의 요구가 힘들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이때 개성을 넘겨준 것은 두고두고 안타까운 지점으로 꼽힙니다. 다음으로 대립이 치열했던 건 포로 교환 문제로 각자 잡은 포로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이냐를 두고 또 엄청난 설전이 오갔습니다. 양측은 휴전을 위해 서로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유엔군이 잡은 공산군 포로 중에서 공산국가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포로들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양측은 또 엄청나게 싸웠죠. 결국에는 가기 싫은 포로는 안 돌려보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은 그 대신 공산군의 요구를 하나 더 들어주기도 해서 우리로선 또다시 아쉬운 지점이죠. 이렇게 2년간 계속된 협상, 그렇다면 그동안 전투는 멈춘 것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휴전 분위기를 위해 더 이상의 대공세는 자제했지만 이번에는 대신에 고지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양측은 대전투 대신 한 뼘의 고지를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때 벌어진 전투들이 백마고지 전투, 단장의 능선, 피해 능선 전투 등등인데 특히 가장 치열했던 건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1952년 10월에 벌어진 이 전투는 10일간 고지의 주인이 무려 7차례나 바뀔 정도로 혈전이었습니다. 또한 전투 결과 중공군이 1만, 한국군이 3,500이나 되는 사상자가 났죠. 이렇게 한떼기 땅 때문에 엄청난 피를 흘린 이유는 휴전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쪽이 고지를 점령해 놓으면 적을 내려다보는 유리한 전략적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휴전 협상에서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기에 유리해지는 것이죠. 때문에 고지전이 전개되었는데 병력을 많이 소모하는 고지전 특성상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땅 한 뼘을 위해 쓰러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은 슬슬 최종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딱 끝났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국은 욕심을 부렸죠. 갑자기 중국은 이제 전쟁 곧 끝날 텐데 그럼 그 전에 마지막 공세를 퍼붓자 해. 그렇게 우리 중국이 이기는 그림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거야. 우린 또 위신이 중요하니까. 하고 1953년 5월에서 7월에 걸쳐 최후의 대공세를 전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공군 최후 공세이고 이때 당시 한반도에 투입된 135만이나 되는 중공군 중 15만이 넘는 숫자가 작심하고 공세에 투입되었습니다. 공격이 진행된 곳은 주로 고리가 약한 강원도 쪽으로 이 대물량은 유엔군으로서는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이 공세를 막아내는데 성공했죠. 몇몇 위기가 있긴 했지만 병력이 열세한 상황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얼마 밀리지 않고 방어 라인을 유지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공군은 2달간 6만이나 되는 사상자가 났던 것입니다. 이런 최후의 접전이 있은 뒤 전쟁은 드디어 협상 타결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죠.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1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6.25 전쟁은 휴전이 되었죠. 그런데 휴전조약 문서를 보면 아시듯 대한민국의 서명은 여기 없습니다. 우리는 휴전을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우리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대신 얻어냈다는 것인데요. 휴전 직전이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휴전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인가 보다.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최대한 뽑아먹고 휴전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게 요구를 하죠. 미국 성님들, 휴전하는 건 좋은데 그럼 대신에 우리 상호 방위조약 체결합시다. 휴전도 오케이 해드리니까 이 정도는 제공해 주셔야죠. 결국 미국은 이에 응했고 1953년 10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로써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다시 주둔하기 시작했고 유사시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휴전된 6.25 전쟁, 시작은 남북한 간의 전쟁이었지만 이 전쟁은 순식간에 거대하게 번져 남북은 물론 세계의 전투 당사자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유엔군은 15만이나 사상되었는데 그중 미군만 무려 3만 6천이 전사했고 9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국도 극동 저 멀리의 나라에 엄청난 피를 흘린 것이었죠. 중공군 역시 전쟁에 꽤나 진심이어서 무려 95만이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한국과 국경을 맞대기 싫어했는지 알 수 있죠. 물론 물적 피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집은 60만 채가 파괴되었고 한반도 공업시설은 40%가 넘게 파괴되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죠. 이렇게 김일성의 야욕으로 시작된 전쟁은 한반도에 거대한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그럼 이 6.25 전쟁은 우리를 비롯해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 남북한은 공통으로 국토가 잿더미가 되고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얻어내어 향후의 국토 방위에 있어 큰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북한, 그중 김일성의 다음 행보입니다. 김일성이 전쟁을 시작했으니 당연히 그가 축출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자신은 잘못이 없으며 다 자기 정적이 간첩 활동을 한 탓이라고 책임을 덮어씌웠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오히려 이 기회에 정적을 숙청했고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절대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이 점은 정말 씁쓸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반도 외의 국가들은 어땠을까요? 미국은 비록 승리는 실패했지만 6.25 전쟁 덕에 자유진영의 수호자라는 타이틀을 획득하여 명실상부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전쟁을 통해 위신은 세웠죠. 그러나 그들은 두고두고 침울할 일이 생깁니다. 중국은 사실 6.25가 없었다면 대만을 침공해 중국 통일을 완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에 병력을 보내느라 대만 침공이 미뤄졌고 그 결과 중국이 원하는 대륙 통일의 꿈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뒤에서 이득만 챙기던 소련, 하지만 그들은 결국엔 역풍을 맞게 됩니다. 소련은 군사는 하나도 안 보내고 이득만 챙기니까 중국과 북한의 신뢰를 잃고 관계가 악화된 것이죠. 한편 가장 이득을 본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죠. 일본은 한반도와 가깝다는 이유로 미국의 전쟁 후방 지원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군수물자를 생산해 전쟁 특수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났고 성장할 발판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죠. 이 점도 참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물론 세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6.25 전쟁, 한민족에게도 이 세계에도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갖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